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이 매일 밤 나타나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소름 돋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지독한 악몽이 나를 덮쳤다. 10년 전 오늘 내 삶의 전부였던 남편 지훈 씨가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니, 알아가고 있었다. 매일 밤 피투성이의 남편이 내 꿈에 나타나 처절하게 속삭였다. 수연아, 도망쳐. 제발. 그놈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처음 한두 번은 그저 사무치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헛것이라 치부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생한 그의 마지막 모습,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던 그날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지만 남편의 경고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졌고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나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죽음은 어쩌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을. 그리고 바로 어젯밤 남편은 내 침대 맡에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서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직도 모르겠어? 진짜 위험한 건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야.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수연, 올해로 48이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도윤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남편 지훈 씨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주말만큼은 꼭 나와 도윤이를 위해 시간을 내주던 따뜻한 가장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내 삶의 빛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나는 어린 아들을 보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훈 씨에 대한 그리움은 희미해지기는커녕 더욱 깊어졌지만 슬픔에 잠식되어 있던 내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 도윤이가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나는 지훈 씨가 남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그렇게 조금씩 일상에 묻혀가는 듯 했다. 그 끔찍한 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정확히 지훈 씨의 10주기 기일 즈음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형상으로 나타나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꿈속에 등장했다. 온몸이 피로 물든 채 마치 사고 직후의 모습처럼 끔찍한 몰골이었다. 그는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위험해. 도망쳐야 해.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낮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신경쇠약인가 싶어 병원을 찾아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의사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진단만 내놓을 뿐이었다. 약을 먹어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경고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그놈이 모든 걸 알고 있어.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거야. 아무도 믿지 마. 그의 목소리는 꿈속에서조차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죽은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꿈속의 남편은 마침내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흘렸다. 내 오랜 친구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어 조심해, 수연아. 내 오랜 친구라니. 지훈 씨에게는 친구가 많았지만 유독 가깝게 지내며 사업적인 파트너이기도 했던 사람이 떠올랐다. 강민준. 그는 지훈 씨와 대학 동창이자 지훈 씨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 했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준 씨는 우리 모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명절이나 기일이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 도윤이에게는 삼촌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그런 그를 의심해야 한다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 그는 누구보다 지훈 씨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었던 고마운 사람인데. 하지만 남편의 절박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진짜 위험한 건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야 라는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아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거의 매일같이 들러 팔리지 않은 빵을 사가곤 했고 힘든 일은 없는지 살뜰히 챙겼다. 그의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나는 스스로의 의심을 자책했다. 죽은 남편의 헛된 망상 때문에 은인을 의심하다니 죄책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꿈속 남편의 경고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는 마치 내가 민준 씨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듯 했다.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는 뱀처럼 교활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고마운 은인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현실의 민준 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꿈속 남편의 절박함은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결국 나는 남편의 경고를 따라 민준 씨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젠틀했고 사려 깊었다. 오히려 그런 그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균열을 발견했다. 그날은 지훈 씨의 생일이었다. 나는 조촐하게나마 제사상을 차리고 도윤이와 함께 남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무렵 민준 씨가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늘 그랬듯 지훈 씨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형수님, 지훈이 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우리 회사도 훨씬 커졌을 텐데 말이죠. 형이 추진하던 해외 사업건, 그거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형이 갑자기 그렇게 가는 바람에 다 물거품이 됐지만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몰두하던 해외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극비리에 추진되던 것이었고 민준 씨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극소수만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준 씨는 마치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자신이 주도했던 사업인 것처럼. 이상했다. 지훈 씨는 중요한 사업일수록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었고 민준 씨에게조차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민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꿈속 남편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혹시 남편이 추진하던 그 해외 사업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과거의 흔적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사용하던 서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뒤지던 내 손에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잡혔다. 지훈 씨의 필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에는 그의 일상과 사업 구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그가 추진하던 해외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메모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제이. 캥. 민준 씨의 영문 이니셜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일까? 나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그리고 다음 날 민준 씨가 카페에 들렀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에게 말을 건넸다. 민준 씨, 혹시 지훈 씨가 예전에 추진하던 해외 사업건 자세히 기억나세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요. 내 질문에 민준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 사업이요? 그럼요, 잘 알죠. 제가 지훈이 형이랑 같이 밤새 가면서 준비했던 건데요. 정말 아까운 사업이었죠. 그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 씨를 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의 친절과 배려는 이제 가면처럼 느껴졌고 그의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꿈속 남편의 경고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지훈 씨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긴 박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지훈 씨와 꽤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지훈 씨의 신임도 두터웠던 사람이었다. 혹시 그라면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그를 만났다. 부장님, 혹시 10년 전에 저희 남편이 추진하던 해외 사업건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내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행하시던 그건 말씀이시군요. 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꽤 큰 프로젝트였던 걸로 아는데 보안 유지를 엄청 강조하셨었죠.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마 강민준 이사하고만 주로 논의하셨을 겁니다. 역시 민준 씨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강 이사랑 좀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 추진 방식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준 씨와 지훈 씨가 다퉜다고?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지훈 씨와는 항상 뜻이 잘 맞았고 사업적으로도 최고의 파트너였다고 말했었다. 박 부장의 말을 듣고 나니 민준 씨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그가 숨기는 진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나는 지훈 씨의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암호 같은 메모들. 혹시 이것이 그 진실을 푸는 열쇠가 아닐까?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암호 해독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며 메모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었다. 며칠 밤낮을 매달린 끝에 마침내 몇 개의 단어들을 해독해낼 수 있었다. 배신, 위협, 증거, 그리고 금고. 금고라니. 우리 집에 그런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회사에? 나는 지훈 씨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서재 가장 안쪽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벽금고를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고였다. 지훈 씨는 왜 이런 것을 숨겨두었던 걸까?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문제는 금고 비밀번호였다. 나는 지훈 씨의 생일, 결혼기념일, 도윤이의 생일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보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안에 분명 중요한 단서가 있을 텐데. 그때 꿈속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다. 우리의 첫 만남 그날을 기억해? 우리의 첫 만남?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10여 년 전 대학 축제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발만 동동 구르던 나에게 그가 다가와 우산을 건네주었던 로맨틱한 순간. 그날의 날짜. 혹시 떨리는 손으로 날짜 네 자리를 눌렀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지훈 씨가 추진하던 해외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초안과 함께 민준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처럼 보이는 몇몇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USB 안에는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하자 지훈 씨와 민준 씨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박 부장이 말했던 두 사람이 다투던 바로 그날의 대화인 듯했다. 민준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야. 그런데 넌 지금 내 뒤통수를 치려는 거잖아. 지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어서 민준 씨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너무 감상적으로 굴지 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법이라고. 형은 너무 물러 터졌어.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회사를 키우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을 빼돌리고 투자자들까지 가로채려고 했던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과감한 결단이야. 이건 명백한 배신이야, 강민준. 배신? 글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히려 형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 해외 사업건 형이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어. 그러니 이제 그만 손 떼시지, 형.
대화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준 씨는 지훈 씨의 사업 아이템을 가로채려 했고 심지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의리 있던 민준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섬뜩한 탐욕만이 느껴졌다. 다음 파일은 영상이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듯한 영상에는 민준 씨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상대방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지훈 씨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경쟁사 관계자이거나 혹은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브로커인 듯 했다. 그들은 지훈 씨를 사업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회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이었단 말인가? 10년 동안 나를 속여왔던 건가? 그렇다면 지훈 씨의 죽음은? 마지막 파일은 짧은 음성 메시지였다. 지훈 씨의 목소리였다. 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녹음된 듯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주변 소음도 심했다. 수연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금고를 꼭 열어봐. 그리고 강민준을 조심해. 그놈은 악마야. 쿨렁 미안해. 사랑해.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노트북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씨의 배신과 위협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증거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10년 동안 매일 밤 꿈에 나타나 나에게 경고했던 것도 바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증거들만으로 그를 단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민준을 조심해. 그놈은 악마야. 나는 더 이상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행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아들 도윤이를 지켜야 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기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민준 씨를 직접 만나 그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다. 그가 어떤 변명을 할지, 어떤 얼굴을 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위험한 일일지도 몰랐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의아해하는 듯했지만 이내 흔쾌히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평소 그와 자주 가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형수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지훈이 형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의 뻔뻔한 대답에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나는 꾹 참고 다시 물었다. 사실 오늘 민준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혹시 지훈 씨가 남긴 물건 중에 중요한 서류나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질문에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중요한 서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지훈 씨가 예전에 해외 사업 때문에 밤낮 없이 고생했던 게 생각나서요. 그때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혹시 민준 씨는 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 해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 씨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수님,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지훈이 형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싶을 거예요. 괜히 옛날 일 들춰서 뭐 하시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워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 씨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냐고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민준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형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도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교통사고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당신이 지훈 씨 사업을 가로채려 하고 그를 협박했던 건요. 그것도 단순한 사고의 일부인가요? 그 순간 민준 씨의 얼굴에서 다정했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하게 변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산했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훈 씨가 다 알려줬어요. 당신의 검은 속셈, 당신의 배신, 모든 것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군요. 민준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겠죠. 1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나를 속여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서려는데 민준 씨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잠깐만 형수님. 이대로는 못 가요. 우리 할 얘기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나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이거 나요, 강민준 씨.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긴 내 단골집이고 저 종업원들도 다 내 사람들이니까. 그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형수님이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짓 해서 좋을 거 없을 겁니다. 조용히 덮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텐데요. 그의 협박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도윤이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 도윤이는 나와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민준 씨의 팔을 뿌리치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도윤이의 등장에 민준 씨는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민준 씨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아저씨 왜 엄마 팔을 잡고 있었어요? 도윤이의 물음에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 꿈속 남편의 경고, 금고안의 증거들, 그리고 민준 씨의 추악한 진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도윤이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준 아저씨가 아빠를... 미안하다, 도윤아.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내 아빠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도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이가 고개를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결정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을 가지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하지만 우리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밤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늦은 밤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민준 씨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형수님, 문 좀 열어주시죠. 낮에는 미처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적인 기운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도윤이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집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뒤 베란다 쪽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도윤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윤이에게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민준 씨가 보낸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 자신이 직접 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내 뇌리에는 다시 한번 남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수연아, 서재, 내 책상 밑에 비상벨. 남편의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서재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남편의 책상 밑을 더듬었다. 손끝에 작은 버튼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힘껏 눌렀다. 그 순간 집안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집 밖에서도 여러 대의 차량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져 오는 것이 들렸다. 침입자들은 당황한 듯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젠장 경찰이다. 빨리 튀어.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밖으로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나는 도윤이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또다시 우리를 구해준 것이다.
그가 생전에 설치해 두었던 비상벨이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경찰은 본격적으로 민준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가 제출한 USB 안의 증거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은 민준 씨의 범행 계획과 증거 인멸 시도를 명백하게 입증했고, 지훈 씨가 남긴 다이어리와 서류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훈 씨의 해외 사업 아이템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지훈 씨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다. 정확히는 직접적인 살해는 아니었으나 사고를 유도하도록 사람을 매수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10년 전 그 빗길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준 씨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그가 10년 동안 우리 모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 씨가 남겼을지 모를 증거들을 찾고 우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했던 것이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결국 강민주는 살인교사 및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범죄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랄함에 경악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민준 씨가 죗값을 치르게 되자 비로소 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꿈속에서 피투성이의 남편을 만나는 일도 없었다. 대신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남편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괜찮아. 고마워 여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훈 씨의 11주기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도윤이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의 묘비에는 우리가 가져다 놓은 하얀 국화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남편의 묘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의 억울함도 풀렸고 그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과 평온함이 더 컸다. 지난 1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아빠, 엄마 말씀대로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저도 엄마 잘 모시고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아빠. 도윤이도 어느새 훌쩍 자라 든든한 아들이 되어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지훈 씨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다. 지훈 씨와의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 깊이 간직한 채 그가 남겨준 사랑과 용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전해주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문득문득 지훈 씨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그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그 사랑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 동안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을 줄 것이라는 것을. 10년 전 죽은 남편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속삭였던 위험하다는 경고. 그 진짜 의미는 단순한 위험 고지를 넘어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이었고 남겨진 아내와 자식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